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디자인 사고 특강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교수 이현정입니다. 네. 아마 이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는 또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학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 사고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창업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디자인 사고를 창업에 조금 더 적용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 사고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사례를 통해서 디자인 사고가 왜 이렇게 비즈니스에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디자인 사고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일단 인지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분은 아이데오라는 유수의 디자인 회사의 CEO이신 팀 브라운 씨입니다. 이 아이데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디자인 업계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터들에게는 픽사와 같은, 또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구글과 같이, 꼭 한번 디자이너들에게는 일해보고 싶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데오가 이렇게 최고의 디자인 회사가 된 배경에는 이러한 환경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디자이너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관점을 논의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이 아이데오에서 잘 수행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이데오에서는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디자인이라든지 또 서비스 디자인, 또 지역 가치 개념까지도 디자인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데오에서 어떠한 프로젝트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는지 잠깐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은 아이데오의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금 더 아이데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이데오 홈페이지를 한 번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락펠러 재단에서 의뢰한 부분입니다. 락펠러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데오가 호텔과 또 무료 급식, 무료 음식 이렇게 보관소와 또 여러 재단들과 또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 사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푸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만드는 그런 방안을 디자인을 해 주었고요. 또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프로젝트는 헌터 게더러라고 중국의 회사입니다. 이 중국 회사에서는 보통 요식업, 그리고 또 그 마트업, 그런 유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곳에서 신선한 식품이 우리의 식탁까지 굉장히 신선한 그 믿을 수 있는 유통 체계에 따라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했는데, 그런 디자인을 아이데오가 할 수 있도록, 잘 런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에센시아 다이어티비스 케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과제를 수행한 내용인데요. 이 에센시아 다이어티비스에서는 당뇨와 관련해서 어른들이 이 당뇨가 매일매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간편하게 당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열정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 아이데오의 CEO이신 팀 브라운 씨는 이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디자인 사고란 소비자들이 가치 있게 평가하고 또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이너의 감수성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디자이너의 감수성은 무엇인지 또 디자이너의 작업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자인 사고라는 것은 문제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과 공감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는 다음에 5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5단계는 첫째, 공감, 둘째, 문제 인식 및 정의, 그리고 셋째, 아이디어 제시, 네 번째, 시험 제작,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공감 부분입니다. 공감은 디자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우야. 네. 지금 학우분들 중에 그 음소거가 왜 소리가 안 들려? 있어가지고 제가 음소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응. 왜 이거 폰으로 안 하고 이걸로 하고 있어? 참가자에서 저도 음소거.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오디오 안 들어. 잠시만요. 네, 조정이 조금 필요해서 그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공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치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VR 기기 있잖아요. VR 그 고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어떤 누군가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간접 체험해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돼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글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내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그런 과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정말 많은 깊이 있는 밀도 있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제대로 이 사람이 필요한 그런 문제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떠한 사람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위를 타는 것이 그냥 뭐 히터를 선물해 주는 것에서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친구가 정말 집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굉장히 멋쟁이에요. 멋쟁이라서
겨울이 되면 겨울이더라도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친구는 또 체질이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과 정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감의 과정을 위해서는 문제의 대상과 깊이 있는 인터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공감의 과정 다음으로는 문제 인식의 과정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인터뷰이가 이야기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인터뷰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 있는 면이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도 따로 한번 정리해보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어떻게 봐서는 또 같은 맥락으로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덩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 또 문제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문제, 내가 인식한 그 문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옷을 입느라고 추위를 생각하지 않는 그 친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옷 안에 뭐 열선을 이렇게 따라서 좀 옷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옷 안에 핫팩을 넣을 수 있게 뭔가 주머니 같은 것을 여러 개를 장착해서 바꾸어 가면서 핫팩을 넣을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옷에 무언가를 하면은 너무 멋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액세서리, 다른 가방이라든지 뭐 안경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팀원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 이 문제의 당사자가 필요하게 될 가장 1순위의 아이디어일까? 라는 것을 함께 논의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었으면 다음은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죄송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막 옆에서 들리고 있어서 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네, 시험 제작을 또 이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이 아이디어 정말 좋아. 바로 상품화를 시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거기 파이널 프로덕트에 넣지 못한 채로 시제품이 출시를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도 또 그렇다 보면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한 위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시험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험 제작은 정말 허술하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면은 거기에 들어간 시간이나 비용이 그냥 더 많이 들어간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예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 시험 제작 단계에서의 아이디어에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외투가 있다. 그럼 거기에 한번 열선을 따라서 열선 외투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외투가 없다라고 한다면 종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종이를 통해서 한번 종이 안에 그 포켓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핫팩들도 한번 끼워보고 그것을 입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토타입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예, 테스트를 위해서 시험 제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대상에게 한번 그 프로토타입 샘플을 입혀보는 겁니다.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입어봤더니 자, 이제 이거를 입어봤더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인터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어봤더니 생각보다 좀 무거운데 뭐 겉은 이게 뭐 핏은 괜찮게 나올지는 몰라도 무거워서 잘 손이 안 가게 되는데 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처음에 공감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간과한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었겠구나. 이런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 부분을 캐치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문제 인식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양한 인터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했는데 A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B라는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필요 없다라고 버려두고 있었구나. 그 버려둔 문제도 한번 좀 더 높은 중요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가져보자. 이런 발전된 방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테스트의 과정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정말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고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디자인 사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즘 여러분들은 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마트 이용을 좀 선호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만약 대형마트에서 사과가 5알에 10,000원에 팔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10,000원에 10알을 팔고 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라면은 시장에서 이 사과를 살 것 같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 같나요? 네. 뭔가 채팅에 나오긴 했는데,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대형마트라고 합니다. 대형마트요. 네. 왜 대형마트라고 생각했을까요? 저와 생각이 또 같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많은 또 굉장히 알뜰한 소비자분들께서는 저는 그러면 10알 주면은 쓰잡고 사죠.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사온 10알의 이 사과들이 딱 이런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딱 쪼개고 보니까 그 안이 만약 다 썩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썩어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과가 어디가 원산지인지 몰라서 또 만약 이 사과가 방사능 지역에서 재배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찝찝해서 이 사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딱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너무 떫어요. 아니면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사과를 먹는 그런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과 환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런데 시장에 가서 또 이거를 환불해 달라. 아니 우리 집에서 샀는지 어떻게 아느냐 또 거기에서 굉장히 왈가왈부 논의가 굉장히 많이 싸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싸움을
대형마트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용을 선호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왜 시장 과일을 더 많이 사지 않고 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가, 이러한 소비자를 한번 인터뷰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터뷰의 결과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시장에 담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마트 과일 먹을게요. 뭐 이런 인터뷰 결과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공감의 프로세스에서 충분히 수집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여러 팀원들과 함께 이 인터뷰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인터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시장 과일에 신뢰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에 의해서 구매를 결정해 왔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팀원들끼리 이런 논의가 오고 가겠죠. 넌 그러면 마트 과일은 무조건 믿니? 이런 얘기도 오갈 수 있겠고, 또 신뢰가 무슨 뜻일까?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도 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아이디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한 내용이 가지고 있는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의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문제인식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뢰가 무슨 뜻일까?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이러한 논의가 이제 오고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런 생각도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야, 너는 만약 친구가 그 사과를 집들이 할 때 사왔다라고 한다면은 넌 그 친구한테 이것은 마트에서 사온 거야? 시장에서 사온 거야? 이렇게 묻니? 예. 그렇게 묻지 않잖아. 그럴 때는 무얼 믿고 이 사과를 그냥 먹는 거니? 예. 여기에서 이렇게 함축되고 있는 그 신뢰의 그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니?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논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신뢰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신뢰의 의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아이디어 도출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제품에 대한 신뢰를 일단 주어야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인식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문제 정의로서 도출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다양한 또 아이디어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신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입소문이 나면은 신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판매자와 신뢰를 쌓도록 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또 재배자와 신뢰를 쌓도록 하는 방법이 오히려 판매자와 신뢰를 쌓는 방법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재배자의 얼굴,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 프로덕트를 신뢰하는 것처럼 재배자의 얼굴을 건다면은 거기에서 충분히 강한 신뢰를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이 아이디어 제시에서 이렇게 도출한 내용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농부의 얼굴을 찍어서 그 농부의 얼굴과 함께 이름까지 기재를 하고 조금 더 신뢰감 있게 이 내용을 보태려면 거기에 농부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포장에 농부의 얼굴을 다 이렇게 새겨놓는, 그림으로써 새겨놓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다양한 샘플링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도출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테스트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한번 이런 경우에는 뭐 3일장이라든지 5일장에 한번 한 코너에 그 농부의 얼굴을 건 그 과일을 한번 이렇게 판매하도록 이렇게 한번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이 스토어가 다른 과일 가게보다 더 나은 매출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고, 정말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문제였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과일을 산 사람들에게 왜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 과일을 샀나요? 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곳에서 과일을 산 사람에게 당신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과일을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 사고는 테스트를 통해서 다시 공감의 과정을, 필요한 경우 다시 공감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정말 문제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정말 문제에 도달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이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 바로 이 디자인 사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디자인 서거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그렇죠?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하려면 인터뷰를 계속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또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사고를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중요성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화두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병아리를 부화시켜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아리 부화시키는 거 저는 안 해봤는데,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이거를 병아리 부화시키는 것을 또 방학 숙제로 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병아리 부화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팔고 있는 유정란을 사서 이것을 마트에서 팔고 있는 부화기에 넣고 부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부화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여러분들 아는 스티로폼 상자 있죠? 그 스티로폼 상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백열등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스티로폼 상자 안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놓기만 하면은 그것이 부화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티로폼 상자 안에 유정란들을 이렇게 위치해 놓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2주 정도만 이렇게 기다리면은 알을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춰 놓고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뭔가 핏줄이 생기고 뭐 눈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가 지나고 나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병아리가 톡톡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귀여운 병아리를 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신기했어요. 일반 마트에서
팔고 있는 이 유정란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특별히 한 거 없잖아요. 뭐 알을 우리가 품었다거나 뭐 그런 과정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따뜻한 온도만 유지해 주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다니 뭐 굉장히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발명품을 개발해낸 한 분이 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 디안 스테판 타리니에 씨는 어느 날 동물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동물원에 갔다가 동물원에서 이런 부화기를 발견하게 돼요. 이 동물원 부화기에서 새 알들이 이렇게 그냥 따뜻한 온도를 이렇게 유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냥 따뜻함을 유지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또 생명체가 이렇게 살아서 나오고 그런 광경을 이 스테판 타리니의 박사가 확인을 하면서 여기에서 착안을 얻어서 다음과 같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이렇게 딱 외쳤을 것 같은데 인큐베이터가 바로 이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발명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인큐베이터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그냥 일반 나무 상자에 아래에는 뜨거운 물병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병이 만들어내는 열기로 그 내부의 아이의 온도를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서 이렇게 아이가 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초반의 인큐베이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인큐베이터에서도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체중 아이들의 당시 66%가 생후 일주일 내에 사망을 했는데 인큐베이터 아이들은 38%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 높았던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높은 기여를 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고요. 이랬던 인큐베이터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조금 더 부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병원에서 산소요법을 비롯해서 조금 더 발전된 현대적인 인큐베이터를 표준 장비로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1950년대부터 98년 사이 유아 사망률이 75%로 뚝 떨어지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인큐베이터를 쓸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유럽이나 미국같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1000명당 10명 정도가 10명 정도 유아 사망률이 있었던 반면에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그의 10배에 달하는 100명 수준으로 유아 사망률이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다양한 다양한 선진 국가의 구호 단체들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 인큐베이터를 개발도상국에 보내자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바로 2004년에 쓰나미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메울라고시에서 그 국제 구호 단체들이 8대 인큐베이터를 보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메울라고시는 인큐베이터를 딱 기증을 받아서 병원에서 이게 시행을 했는데요. 몇 년 후에 미국의 MIT 교수인 티모티 프레스테로 교수님께서 이 인큐베이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인큐베이터는 이곳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티모시 박사가 환경을 딱 보니까 인큐베이터가 모두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왜 고장이 났느냐? 사실 이 인큐베이터가 만들어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의 국가들과 이 인도네시아의 기온이나 습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그 기계들이 다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열대의 그 높은 습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류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 고장이 났는데 그럼 고쳤으면 되잖아요. 근데 매뉴얼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고 고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크니션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유아 사망률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소식을 들은 보스턴의 의사이신 조나단 로젠 박사가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 인큐베이터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테크니션일 텐데 이 테크니션들은 인도네시아나 또 개발도상국에는 어떤 테크니션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나단 로젠 박사는 메올라보시보다도 더 작은 후진국 마을에서도 자동차는 수리해서 이용하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그 자동차 수리공은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수리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를 만들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MIT 공대 팀에 의뢰를 해서 자동차 부품으로 인큐베이터를 제작하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인큐베이터가 제작이 되는데요. 그 MIT 팀에서는 폐차장에 가서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립해서 다음과 같은 그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기판의 환풍기는 공기를 순환하는 역할을 했고, 그 자동차의 전조등은 내부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배터리는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큐베이터를 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 인큐베이터는 각종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었습니다. 각종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고 각종 성공 사례로서 이렇게 많은 매스컴에서 이렇게 선전이 되고 또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 발명품은 또 개발도상국에 보급이 됐겠죠. 자, 이 보급된 또 인큐베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또 활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이 인큐베이터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문제 인식의 과정, 그리고 문제 정의의 과정까지 이르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인식은 일단 매년 1,500만 명의 조산아가 출생되고 있고 그 중에 절반가량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사인은 저체온증이더라 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정의들을 도출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큐베이터가 일단은 대당 2만 달러로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만약 고장 났을 때 이 해결을 위한 테크니션이 부재하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따르면 저렴한 인큐베이터 제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고장난 인큐베이터를 고칠 수 없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앞에 이렇게 설명한 자동차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을 활용한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인큐베이터가 이제
여러 개발도상국들, 예. 인도와 같은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보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인큐베이터들은 예, 어떻게 활용이 되었을까요? 자, 이 티모티 교수는 모금 운동을 벌여서 네팔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팔로 가서 이 인큐베이터가, 우리가 발명한 이 인큐베이터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 병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팔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있는 기증받은 인큐베이터의 다수가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고장이 난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분명히 앞에 프로세스에 따르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왜 또 고장이 나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또 이 티모티 교수는 굉장히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실사용자들과 인터뷰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감의 과정을 위해서 그 네팔에 있는 엄마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결과 이러한 내용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사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이 있는 곳이 대도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까지 아이를 낳으러 가려면 엄마가 굉장히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곳에 가서 만약 나온 아이가 조금 저체중 아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럼 엄마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들이 사실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아이와 함께 입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는 그 먼 길을 이동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렇다고 2주 동안이나 바로 낳은 아이를 그냥 병원에 남겨두고 집안에서 이렇게 편안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마들이 왔다 갔다 매일매일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안 그래도 몸이 이렇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치 않은 상태일 텐데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그냥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최대한 보살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좋은 인큐베이터가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은 뭐 충분히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는 저비용 인큐베이터가 진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티모티 교수는 문제를 정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비용의 인큐베이터를 개발할 것인가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외딴 지역에서 태어난 저체중아가 엄마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생각이 문제의 정의가 변경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문제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결과 엄마가 충분히 집에서도 아이에게 인큐베이터의 그런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포대기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대기는 내부에 파라핀을 주재료로 만든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 안에는 전기로 한 번만 온도를 올려놓으면
4시간 동안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기로 온도를 올리기까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온도계가 점점 올라가서 37도의 온도를 딱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러한 체계를 이 포대기에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들 연구팀은 실제로 테스트를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이번 결과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실패로 돌아가느냐? 일단 이 포대기를 활용하는 시골의 인도의 문화 자체가 서구 의료기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예. 아, 이놈들 또, 뭐 37.5도? 이런 것, 뭔가 과학적인 것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우리들한테 강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팽배한 것도 문제였고요. 또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이 인도의 그 시골에서는 전기가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기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 열로 또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문제로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기는 따뜻한 물을 데워서 온도를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 또 온도계도 37도를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OK 사인만 나오면은 바로 아이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큐베이터 한 대당 2만 불 이상의 금액이 들었던 반면 이 포대기를 이용하면 고작 25달러로 인큐베이터의 효과를 내는 그런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이렇게 KMC 웹이라는 Kangaroo Mothers Care라는 시제품으로 나왔고요. 이것은 정말 전 세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케어하는데 잘 활용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았을 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활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사고는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